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정부들이 있었죠. 이승만 정부, 군사 정부, 여러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의 국가관을 알면 그 정부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군사 정부는 어떤가요? 국가관이 뚜렷했죠.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 국가를 수립한다. 왜 목표가 뚜렷했어요. 이명박 박근혜는 어떤가요? 혼란스럽죠.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를 예를 들면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되겠어. 뭐 그런 생각도 있죠. 신사는 육성도 한번 해보려 하고. 그런데 또 복지를 확대하려 하고 복지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혼란스러운 거예요. 국가관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명박도 마찬가지죠. 문재인은 어떤가요? 국가관이 뚜렷했죠. 문명을 파괴하려 했죠. 산업을 파괴하고 물 관리를 위해 설치한 뭐 보드를 파괴하려 하고. 그 문제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냐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비교적 뚜렷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생각한 이상국가는 보통 한국인들이 생각한 이상국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부탄을 이상국가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럼 부탄을 살펴보면 되겠죠. 문재인은 부탄을 극찬했죠. 도대체 어떤 국가이길래 극찬했을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탄은 가난하지만 국민들이 참으로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다. 산업이나 문명을 중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인들은 산업을 발전시켜야지, 그래야지 국가가 번영하고 또 국민 소득도 증가하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지. 그런 거 보통 지향하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난해도 괜찮다, 가난한 게 더 좋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도자가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도자가 국민들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부탄의 국민 총행복 지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적 지표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국가가 개인의 소득과 행복을 직접 챙기는 구조로 가야 한다. 도대체 부탄은 어떤 국가이길래 이렇게 극찬을 했느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부탄은 산업 기반이 없는 전형적인 저개발 농업 국가로 2025년 폭동이 일어난 네팔과 유사한 단계에 있는 국가이다. 산업화가 안 되어 있는 국가이다. 부탄에서는 강력한 전제군 주제와 전통 문화 강요, 탄민족 축출 등 정부 통제가 강하게 실시되고 있다.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민족은 아니더라도 몇 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민족은 배척하더라. 이제 그런 국가를 좋은 국가라 생각하는 거죠. 약간 종족적인 성격이 보이죠, 문재인이. 전통 문화를 강요하고 또 보니까 강력한 전제군 주제더라. 전제군 주제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요. 전제군 주제가 국민들을 위해 과연 헌신했을까? 하여간 전제군 주제를 좋아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농업이 중심이 된 저개발된 국가라는 점. 농업이 중심이 됐죠.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이 실시되고 전제주 군주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어디와 유사하나요? 북한과 유사하다. 종북 유사하니까 또 북한과 유사한 부탄이 좋았던 모양이죠. 좋아 보였던 모양이죠.
부탄이 실상 국가가 모든 의료 교육을 책임지죠. 아주 열악하죠. 하지만 뭐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내걸고 있죠. 북한이 실상 전면적 무상치료 교육 포함. 북한도 당연히 굉장히 열악하죠. 현실 시설 낙후, 약품 부족, 인력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그렇다는 거지. 북한이 실상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명무실한 혜택, 통제, 국왕의 자비로 베푸는 행복 강조, 수령의 배로로 베푸는 사회주의 강조. 유사하잖아요. 청년층 해외 이민 탈출 가속화, 북한 탈북 및 장바닥을 통한 생존 모색 거의 같다는 거예요. 북한이 좋아 보니까 부탄도 좋아 보이는 거죠. 딱 보면 알아야죠. 최근 부탄은 실업 문제, 마약 문제 등이 심각하면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 위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근데 약간 사기성이 짙은 말이라는 거예요. 국민 총 행복 지수가 높다고 얘기했죠. 사실이냐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때 2016년에 한 말이죠. 2016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58이었고 부탄의 행복지수는 85이었다. 부탄 국민들은 한국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뭐라고 했나요? 부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가난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020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61이었고 부탄의 행복지수는 알 수 없다. 부탄 정부가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사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부탄 정부가. 문재인은 부탄의 국민 행복지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는데 한국 국민들이 행복지수를 확인하지 않을 것을 알고서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문명을 거부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도 다 같은 공산주의를 채택한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공산주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나키즘도 있고 뭐 많다는 거예요.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공산주의가 있는가 하면 농업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공산주의도 있다.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전자가 현대 공산주의라면 후자는 고대 공산주의이다. 농업 공산주의는 수천 년 전에 채택되어 실시되었는데 많이 실시되었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후진성으로 인해 수천 년 전에 이미 폐기되었다. 예를 살펴봤죠.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나와있죠. 농업 공산주의 국가의 공동체에 대해서. 미개하고 다 폐기됐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문재인은 농업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인사인데 한국에는 이런 이들이 제법 있다. 각주에 써놨죠. 한번 궁금하면 보면 되겠죠. 제법 있다는 거예요. 현대 공산주의와 고대 공산주의가 결이 다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둘 다 실시되면 산업이 붕괴되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며 인권이 유린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물 관리를 하는 보는 중요하잖아요.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거를 쉽게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산업은 중요하잖아요. 에너지도 중요하고 에너지 산업을 파괴하려 하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부동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관이 농업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더라도 더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기극까지 벌렸잖아요. 확인이 됐고 이런 관점에서 이 정부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관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을 살펴봤죠. 대기업을 제약시했죠. 그런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죠. 대기업이 이익을 내면 협력업체 떼서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러하고, 또 대기업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대기업을 해산시키려 하고, 또 대기업 경영에 정부가 참여해야 된다고 대기업을 일단 제약시하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인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기본적으로 수천 년간 해보니까 정부가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떤 일을 벌이나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업 발전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더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 그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들이 커지죠. 대기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장려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막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장려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이 그냥 되냐는 거예요. 생산성이 좋아야 되지.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보급되더라.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국가가 번영하더라. 그게 근대국가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 막네? 막는다? 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되는 걸 막네? 마찬가지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 때 시끄러웠죠.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급격히 인상시켰다.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렸고 2019년에는 10.9% 인상시켰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때 시끄러웠죠. 이렇게 하면 큰 손실을 입는 이들이 있는 거죠. 개인의 생산성은 1인당 GDP로 파악할 수 있다. 2018년, 2019년 1인당 GDP 증가율은 각각 2.9%, 2% 인상시켰다. 2%였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1인당 GDP 성장률이 20%다. 그러면 16% 올려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1인당 GDP가 2% 증가했는데 10.9% 인상시켰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역할을 못하는데 인상시킨다. 사업이 안 되잖아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순히 뭐 10% 넘게 올렸으니까 급격하게 인상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1인당 GDP 대비 5.7배, 5.45배 인상시켰다. 이와 같은 인상은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인상 안 시켰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1988년부터 실시됐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그 몸값에 맞게 근로자의 어떤 능력에 맞게 인상시켰다는 거예요. 능력 대비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되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어느 나라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투자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 능력 대비 인상시키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벌이면 근로자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대비 비싸지는 것이다. 가격 대비 비싸면 안 팔리는 거죠. 물건으로 치면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군사 무기가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한국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는 많겠죠. 다른 나라에. 근데 한국 무기가 왜 잘 팔리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제일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요. 좀 후져도 가격 대비 괜찮으면 그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시켜도 1인당 GDP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시켰다. 그랬죠. 확인되죠. 가서 살펴보면 돼요. 다 각주를 달았으니까. 근데 노무현 정부가 능력 대비 아주 급격하게 인상시켰죠. 그 뒤로 잘 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시도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완전히 바로잡지는 못했다. 좀 이제 낮추려고 했지만 노무현 이전처럼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랬던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다. 한번 예를 볼까요? 페이지 81. 음. 보라는 1인당 GDP 성장률 루터가 14% 올랐다는 거예요. 평균 성장률이. 최저임금 한 14% 정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근로자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김대중 때는 IMF가 있었죠. 1인당 GDP 성장률은 5.5%인데 2.7% 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뭐 다 비슷했죠. 근데 노무현 때부터 어떻게 되냐. 확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1인당 GDP 성장률은 6.2%인데 10%로 확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대비 비싸다는 거죠.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큰 이유라는 거예요.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뭐 저개발국보다 높다 이런 문제보다는 능력 대비 비싸다는 거예요. 이런 짓이 계속 저질러지는 거죠. 시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때 이제 윤석열이 능력 대 어느 정도 맞췄죠. 4.2%니까 한 5% 정도로 한 거죠. 문재인 때도 확 올려버렸죠. 가격 대비 비싸지면 내가 많이 받으니까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가 잘 안 되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지고 청년 실업도 심각해지고 이것도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능력 대비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있어서. 그래요. 최저임금을 경제사정과 무관하게 격하게 인상시키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시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유사가 문재인 정부
구성하니까 또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죠. 그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똑같은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벌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벌린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새로 실시된 정책이 아니라 노무현 정책을 개선한 것이었다. 바로 잡아야 될 건데 바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된다. 누가 저항하나요? 노무현 정부 때도 중소상인들이 시위를 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 중소상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요즘에는 알바하는 사람들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하잖아요. 사장 몫을 빼앗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상공업자들은 최저임금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세상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면 비용이 소득을 초과하여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철폐하거나 또 어떤가요? 근로자를 안 쓰려고 하겠죠. 이전에 주유소는 근로자를 고용하며 주유 서비스를 했으나 자동 주유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셀프 주유소가 많아졌고 식당은 웨이터 대신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많아졌다. 요즘엔 곳곳에 그렇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주유소에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 일자리잖아요. 그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 거의 다 대부분 셀프 주유소잖아요.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좋나요? 이런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수명이 길어지는데 나이 들어서 잘렸어요. 이런 데 있으면 용돈 벌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자리들을 다 말살시킨 거죠, 문재인이. 최저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법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인상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한계에 도달한 기업은 폐업하거나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실제로 진행됐죠, 문재인 정부 때. 1988년까지는 버스 안내양이 있어 버스 탈 때 요금을 받았고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기차를 탈 때 역에 직원이 있어 직원이 직접 표를 받았다. 자동화 시스템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입되기 마련이지만 강제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면 그 시기가 빨라진다. 서서히 진행되는 게 좋겠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급속하게 증가시키면 빠르게 진행돼 버린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예를 들어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도 비용이 발생한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때 비용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의 비용보다 비슷하면 근로자의 고용은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근로자를 투입할 때 비용이 눈에 띄게 커지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때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 때는 어땠냐? 비용이 비슷비슷한 상황까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동화 시스템이 대거 도입돼 버린 거죠. 일자리를 다 말살시켜 버린 거죠. 문재인이가. 노무현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는데 그때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때의 비용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아서 자동화 시스템이 대거 도입되진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두 비용이 비슷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을 때 자동화 시스템이 대거 도입되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데 뭐 고임금이 아닌 직업이라고 해요. 필요 없는 직업은 아니다. 이제 문제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임금 직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임금 직업?
그 임금 많이 못 줄 바에는 그냥 없애버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은퇴한 노인이나 학생은 용돈을 벌고 직업을 필요로 하고 자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부모 역시 그러한 직업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집에서 쉬고 있으면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좀 알바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상시킨다고 하여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상시켰다. 국민들이 전체 소득은 커지냐는 거예요. 사라지는 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상쇄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직업이 사라지잖아요. 수시 타산이 안 맞는 중소상인들은 사업을 접을 것이며 무인화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또 그 소득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 소득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해서는 안 될 조치였다. 부작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체 소득이 커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산업이 발전하면 임금 역시 인상이 된다. 임금 역시 상승하죠. 산업이 발전한 곳일수록 임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자유무역이 충분히 발전하는 현 시대에서 임금비 역시 국가 경쟁력의 한 요인이 된다. 한국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은 국가도 있지만 한국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는 훨씬 더 많다. 한국 근로자의 임금은 결코 낮은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중국 이런 데 보라는 거예요. 인도 이런 데. 못 사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저개발된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임금은 결국 능력 대비 가격으로 측정될 수 있다. 한국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국가의 근로자의 능력이 한국 근로자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니며, 그렇죠. 미국 근로자의 임금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다 해서 한국 근로자보다 능력이 뛰어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국가의 근로자의 능력이 한국 근로자보다 더 열등한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대비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생산된다면 다른 요인이 그와 같은 불리함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쇄하지 못할 정도로 임금이 높아져 버리면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기료도 낮출 수 있게끔 생산성을 강화시켜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그런 걸로 상쇄가 안 되면 산업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발전했고 있는 임금이 이 정도 높아졌으니까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지. 야, 이제 발전 그만해도 돼. 그 돈 다 복지에 투입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자만 딱 보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네 능력 대비 가격이 저개발 국가의 근로자보다 뛰어날 것 같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 전체는 그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게끔 다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산업이 붕괴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국가들이 어떤가요? 임금은 훨씬 높았죠. 20, 30년 전에 한국보다. 그리고 기술도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났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면 그런 노력을 계속 경주하면 계속 앞서 나가 있으면 한국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제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그런 노력을 경주 안 하고 뭐 능력이 한국인보다 뛰어나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지. 그냥 쓰고 살자 이러면서 상세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산업이 이제 뭐 형편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왜? 그들의 능력은 저개발된 국가 국민들의 능력보다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필요 없는 산업이라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의류업이 왜 있나요? 옷, 한국에는 이제 사양산업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산업이니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산업은 인간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나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산업이 있다. 임금이 나라가 발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임금이 높아지면 결국 그러한 산업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와 연계된 직업 역시 사라지게 된다. 산업이 사라지면 기업이 사라지게 되고 기업이 사라지면 직업이 사라지게 되죠. 어차피 사라지는 산업이라면 빨리 사라지게 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사정은 모든 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임금이 높아진다 해서 다 그냥 없애버려. 그렇게 하면 남는 산업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면 어떠한 산업이건 유지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 고임금으로 바뀐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없앨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실업자 생기고 산업 붕괴되고.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 고임금으로 바뀐다. 우리 사람 한국에서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여 쇠퇴했지만 한국보다 임금이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 중에는 의류 산업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그거 다 명품으로 잘 팔리고 있잖아요. 높은 임금 받으면서. 그러한 곳에서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임금은 저임금이 아니다. 저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임금 받으면서 옷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받겠죠. 또 가죽 산업도 한국에서는 사양 산업으로 전락해서 쇠퇴했지만 다 유럽 국가들에서 고임금 받으면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느 산업이나 나름대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임금을 강제로 인상시키면 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한국은 박탈시켜버린 거죠. 잘못된 산업 정책 때문에. 나아가 자국의 산업을 파괴하는 조치가 된다. 시장에 맡기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서서히 도태되고 남은 기업은 혁신을 꾀하는 자생적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그렇겠죠. 반면에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은 이러한 정교한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하여 보존해야 할 산업 기반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교각사로의 우를 범할 수 있다. 한국은 그런 우를 많이 범했죠. 그릇된 산업정책이 널리 유포되면서 이제 이런 거는 군사정부가 실시한 산업정책은 아니죠. 이거를 쓰니까 최초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두 가지 산업정책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틀이.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 다음 사형산업이 생기잖아요. 임금이 높아지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근데 군사정부가 한 산업정책은 아닌데 어떤 산업정책이 필요하냐. 임금이 증가하는 만큼 비용을 상쇄시키면서 어떤 일을 벌여야 되냐. 질적 도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산업 정책이죠. 신산업 육성,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신산업 육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일인 거죠. 그래요. 미국이 요즘 한 8만 불 하나요? 1인당 국민 소득이? 한국보다 임금이 훨씬 높겠죠. 산업이 붕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다
미국이 철강 산업 강국이었고 저당초 산업 강국이었고 뭐 조선업 다 강국인데 조금 관리를 안 했더니만 붕괴해 버리잖아요.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붕괴된다는 거예요. 뭐 다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질적으로 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싼 거는 싼 질이 낮은 상품은 이제 저개발 국가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품질의 상품을 이제 생산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산업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경제학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쓰니까 말한 산업 정책을 알고 있었으면 미국이나 유럽이 산업이 붕괴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각별히 신경 썼으면. 물론 기회를 주어도 질적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산업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이다. 뭐 최대한 기회를 줬는데 뭐 붕괴하면 어떡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 경우에야. 즉 시장에 맡기면 산업이 무조건 질적으로 도약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일부러 자국의 산업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했나요?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파괴하려 했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국가관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은 시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게 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에게 이롭다. 결국은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뭐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대체하더라도 그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억지로 인상시키면 산업이 붕괴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1988년에 실시된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었지만 가난에 시달리는 이는 여전히 가난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1999년에 1,000원, 2023년에 최저임금이 9,600원. 그럼 가난한 이들이 그때 10배나 잘 살게 됐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이들이 있다. 1993년에 비해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약 10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최저임금 받으면서 10배 증가했으면 최저임금만 받더라도 뭐 어떤가요? 잘 살아야죠. 왜 죽는 사람이 생겨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면 공급할 수 없다. 임금을 인상시킨다. 그건 뭔가요? 비용이 증가하면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비용에 속하죠. 비용을 증가시킨다.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결국 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소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10배나 증가했는데 왜 10배 잘 살게 됐으면 뭐 최저임금만 받아도 잘 살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을 인상시켰더만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최저임금만 받아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여전히 생기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고 이전과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실상 한국이 눈부신 번영을 할 때 최저임금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빈곤에서 탈출했으며 임금 상승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있을 때보다 훨씬 높았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가 없을 때 절대빈곤에서 탈출했고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을 때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을 시장에 맡기고 산업 발전에만 몰두했을 때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기 전보다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았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했음이 확인된다. 이게 사실인데 뭐 어떡해요. 결국 사기 방지와 최소한의 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는 노무현과 문재인이 악용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됐잖아요. 그 전에 실시 안 됐잖아요.
그전에 임금 상승률이 어땠는데요? 매년 20%였는데 최저임금제도 없어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임금은 세계 차원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히 인상시킬 경우 붕괴되는 자본 역시 많았다. 아니, 뒤에서 살펴보죠. 그래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